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수익률이 올라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남자 증시 각도기 곽수환준입니다. 네, 오늘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저 한방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네. 저기 남쪽에 사는 친구 오늘 한방에 많이 올라왔어요. 슬슬 긁네. 아 정말 다른 거에서는 화가 잘 안 나는데 이런 거 긁히면 참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장도 좋았는데 이렇게 기분이 너무 다운되셨어요. 그렇지. 시장 대비 한 2배 수익 나긴 했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저쪽에서 시장 대비 4배 수익이 났다고 오늘 자랑을 하면서 너 얼마 안 남았어. 역시 원래 이게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원래 내가 1등이야 이러면서 약 올리셨네. 약 올렸어요. 아 지금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지금 몹시 상하네. 네. 각도기의 벤치마크는 이제 코스피가 아니라 진마님인가요? 이겨야지. 근데 제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대신에. 이거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자위하지 마 이러는 거야.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 인간성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답답하네. 네, 오늘은 약간 의외의 언더퍼폼의 날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의외의 언더퍼폼을 했죠. 네. 네, 오늘 코스피 오랜만에 0.9%나 상승을 했고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2등의 변명이지. 아, 안정적인 운영 이런 거. 2등의 변명이지. 안정적인 운용은 네. 또 상황이 또 바뀔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번 달 초만 해도 막 울었어 맨날 전화해서 기분이 안 좋다 전화 끊자 맨날 이러고. 그렇죠. 감정의 변동폭이 좀 크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단점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 목소리가 벌써 틀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자신감이 넘쳐 있어.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코스닥은 0.3%, 오늘은 대형주가 좀 많이 더 올랐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7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560억 매도. 네. 기관은 코스피 400억 매수, 코스닥은 한 60억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양이 순매수가 별로 없는데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팔 사람이 강력하게 팔 사람이 없는 거고 개인들의 팔자는 위에 대놓고 파는 거야. 그렇죠. 가격을 찍어 누르면서 파는 게 아니고. 네. 네. 오늘 또 이거 HMM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HMM이 오늘 10%나 올랐는데요. HMM이 속한 이 운수 창고 이 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해운우님 상승과 더불어서 MSCI 5월 리밸런스 편입 기대감도 저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HMM 배재훈 사장이 이제 지난 23일에 포럼 때 발언을 했었는데요. 컨테이너선 고운임이 최소한 한두 달, 길게는 3, 4분기까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벌어졌던 선사들의 출혈 경쟁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경쟁은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배가 없어. 배가 없죠. 우리 물어봤잖아요. 조선 기자재업체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배 만들 때 3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2년 아니면 3년 걸리는데 지금 발주를 내줘도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HMM뿐만 아니라 페노션과 대한해운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BDI 지수가 지난주에 2,788선까지 올라서 2010년 이후로 10년 만에 최고치. 이게 옛날 한때 2011년에 얼마까지 했는지 아세요? 2011년 이후요? 그럼 2007년이다. 2007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11,000. 진짜요? 11,000 했어. 11,000이 10분의 1 동안. 운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또 떨어지려면 겁나게 떨어집니다. 그러게요. 네. 하나금투의 이제 박성봉 연구원은 이제 기대 이상의 BDI 급등 때문에 2분기 큰 폭의 영업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서 오늘 벌크선사들도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물 대란 때문에 해운사들은 이렇게 웃지만 반면에 이제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마진 10% 이하 언더되는 상품은 못 내보내지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이 한국 수출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과 유럽 항로 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네. 유럽 운임은 특히 1년 만에 6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배가 부족해서 수출을 포기한 업체들이 많고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 뭐 삼성, LG보다 HMM이 갑이다. 그거는 뭐 현장에 와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슈퍼갑이 된 이 해운사가 대기업과 맺은 장기 계약도 파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선업에 이렇게 스팟 물량이 올라와서 그냥 위약금 내더라도 새로 이제 선업에 오른 가격으로 재계약하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네. 한 예로 이제 백신 주사기 원료로 쓰이는 PP, 요 폴리프로필렌은 미국에서 텍사스 한파 때문에 지금 미국 업체들이 공급 차질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인 롯데케미칼, 뭐 효성화학 이런 데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
PP 가격 급등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데 네. 배가 없어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이 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곳당 해상 운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한도가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도 너무나 턱없이 그렇지. 부족해서 예, 수출기업들이 컨테이너 어렵다고 합니다. 한 대에 얼마일 텐데. 근데 사실 아까 그 PP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올라주면은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닐 테니까. 네. 만만치. 누구는 좋고 항상 이렇습니다. 예, 꼭 이렇게 망한다, 이제 다 끝났다 하면 또 이런 일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오고 또 이러다 열광해서 다 신난다 이러면 또 반대의 흐름이 오고 이 흐름을 굳이 흐름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런 흐름은 맞추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즉 업종의 흐름. 그쵸. 시장은 맞출 수는 없지만 업종 사이클은 열심히 보시면 이것만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셔. 실제로 어떤 분은 조선만 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어. 어떤 분은 핸드폰만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개인들은 충분합니다. 그럴 만한 게 이런 사이클이 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를 때 정말 한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2, 3년 정도 올라버려요. 예, 뭐 100배도 가고 막 이래 버리니까 한번 쭉쭉 밀어붙여버리죠. 예, 이것만 파는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네. 뭐 5년에 한 번씩만 서너 배 먹으면 그리고 되는 거잖아. 놀면 그치, 또 다음 사이클 때 또 먹고. 이게 사실상 백수 투자자의 최고봉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도 두 갈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갈래는 백수 투자자고 아마 모든 분들이 지향하는 그거고 또 한 갈래는 진짜 찐 투자자. 이거는 계속 업에 남아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 백수 투자자는 이런 사이클 좋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운 업종이 좋으니까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9% 올랐고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6.7%씩 올랐는데요. 예. 한국조선해양은 지난주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그다음에 수에즈 막스크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고요. 대신증권의 이동원 연구원에 따르면 클락슨 선가지수는 올해 들어 1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BDI 이 벌크선 운임지수도 3개월간 44% 급등해서 네. 조선업종 선순환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자, 여기서 조선업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힌트 하나 또 주시나요? 네. 올해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확정됐어요. 확정된 상황으로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데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 내년도도 후반부터 좋아져요. 네. 그럼 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잡아당길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봐야 수주 잔량으로 배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수주 잔량으로. 이 전방 조선업체들 뒷단에 있는 기자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선업체들이고요. 네. 조선업체가 이제 올해 수주 잔량 대비 얼마가 나올 거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면은 내년에 좋아지는 거죠. 내년과 내후년에 좋아지는 거고 이미 올해는 작년에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끝났어. 자, 그러면 시장에서 그걸 이미 알고 파악하고 땡겨오면 좋고 안 땡겨오면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예술이죠. 예술적 감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땡길 수도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안 땡겨와요 절대 시장이. 근데 분위기가 좋으면 땡겨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땡겨온 거고 얘네들이 땡겨오면 얘네 다음 단에 있는 기자재들은 사실은 수주 받고 그 다음이거든. 사실 6개월 정도나 1년이 더 있다가 발주되거든요. 그럼 그놈도 땡겨올 수 있어요. 사실 얘네도 올해 실적은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조선을 좀 많이 올라서 놓쳤다면 조선 기자재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기자재 중에 안 오른 것들은 분명히 수주가 오지 뻔해. 이건 정해진 순서니까. 기자들도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안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차라리. 섞여 있어요. 네. 이미 바로바로 올라간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만 안 오르는구나. 그렇죠. 임금 상승은 아직 많이 더딥니다. 원래 그래요. 제일 나중에 오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종지부를 짓는 게 월급쟁이들이지.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 사이에 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와이프 하시는 말씀께서 시장 물가 같은 물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몰라 막 이래. 그래서 당신 남편은 인플레이션 갖고 돈 버는 사람인데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고 제가 말씀 올렸죠. 네. 그러셨군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수익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따져 보면. 그렇죠. 네, 꼭 나쁘게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신 분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다 몸으로 두들겨 만드신 분들은 여기서 좋은 수익 내시면 밥도 좀 사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 곡물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ETN 상장되어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 옥수수 ETN, 선물 ETN, 요거는 이제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올랐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는 큰일 났다. 네, 그리고 4월에만 봐도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대신 밀 선물 ETN 요것도 있던데 4월에만 또 20% 넘게 올랐습니다. 요것도. 그리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 3월 국제 곡물 선물 가격 지수가 139.1, 거의 140입니다. 네. 작년 상반기 내내 100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이제 해상 운임 상승과 달러 강세 그리고 남미 지역의 기상 악화로 수급 차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식량 자급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식품 물가 파동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은 쌀은 92%입니다. 네. 그리고 콩은 26.7%. 요거는 꽤 높은데 밀은 0.7%, 옥수수는 3.5%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척지를 더 늘려서 뭐 농사를 더 지어야 된다 이런 대책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논이 다 밭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골은 하우스로 다 바뀌어요. 아무도 농사 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안 나와 인건비가 제가 해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비싸서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면 이 원자재 중에 이 식량 투자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진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많이 오르면. 그렇군요. 인간적인 면모십니다. 누구한테 배웠어. 착해 보이려고. 네. 그리고 이번 주 27일에서 한 28일 정도에 당장 내일이네요. 예, 내일하고 모레 이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들썩들썩하죠. 예, 뭐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30일까지니까 이전에 발표를 하겠죠.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오늘 2% 3%씩 올랐고요. 네.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자산은 삼성전자 4.18%,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네.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을 상속을 받고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을 하는 방안 여기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서 삼성물산이 상속세를 내는 방안입니다. 야. 이거는 법인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아서 법인이 그거를 법인세로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25%를 납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법을 보면은 고인의 직계비속이나 상속인이 유산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분율만큼 상속세를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지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 1조 6천억 정도 세금을 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각각 5천억 정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총수일가 전체는 상속세가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당초 알려진 12조 원보다 이 법인을 통해서 증여를 받으면 상속을 받으면 크게 세금이 줄어드는 네.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 납부할 이 법인세 금액을 포함을 해도 3조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지배 구조는 더 견고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LG전자와 이제 마그나 합작법인이 7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독일 다임러 그룹의 전기차 모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6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예, 현재는 이제 LG전자의 자동차 부품 솔루션 사업본부, 이 VS 사업본부인데요.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GKW 요 램프 사업을 하고요. 이 파워트레인 요거는 합작법인 7월 설립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LG전자는 2010년에 GM 대우의 전기차용 모터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 GM 볼트 전기차에 납품을 했고요. 이후 제규어에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그나의 고객인 BMW, 포드, 피아트, 폭스바겐 이런 추가
수주도 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VS 사업본부의 작년 매출액은 5조 8천억 원에 영업 적자가 3,700억 정도입니다. 네. 예, 하지만 올해는 이 모터 수주 등이 많이 겹쳐져서 매출이 8조 원까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LG전자는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LG 요 지주사는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주사 잘 올라요. 네, 지주사. 사실 LG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LG가 1등이긴 한데 네. 지수사 좋아요. 네, 지주사 ETF도 오늘 2%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냉동 시설을 갖춘 일반 병원에서 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한과학이 27%, 일신바이오가 16%, 네. 태경케미칼이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이 대한과학은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를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일신바이오는 조달청과 67억 원 규모 냉동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태경케미칼은 드라이아이스 1위 그렇죠. 업체인데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보관을 위해서 필요하죠. 보관하는. 네. 네, 그래서 다시 뭐 테마주 격도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급등세를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터키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 CEO가 해외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 토덱스라는 거래소인데요. 파루파티 오제르라는 CEO가 거래소 사업을 폐쇄하고 해외를 도피했는데 지금 터키가 비트코인 거래를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터키의 가상화폐 투자자 손실 규모가 이 해외 도피로 인해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토덱스 거래소 이용자 중에 39만 명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네요. 이슬람에서 저거 허용할까 모르겠다. 되게 부정적일 텐데 이슬람에서는. 그런가요? 이슬람 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네. 제가 나중에 공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6%까지 뛸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이먼 CEO가 21일에 고객 대상으로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전망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 속도, 인플레이션 수준, 페드의 대응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가 뜨겁게 성장을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정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2.7%, 내년엔 3%에 도달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정말 도달하면 모든 베팅이 철회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4%에 가까워지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에서 6%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 적정 수준으로 성장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1.7%인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5%가 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이고 기준금리는 2.5%까지 조정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고요. 예. 이어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고 하고 네. 급등세가 또 펼쳐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했고요. 경기 호황이 현재 주가를 정당화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시장 전망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흐름들은 뭐 조금은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두 번째 안이 훨씬 더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근데 뭐 썩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시장을 꼭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별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 시장 하죠. 시황이고 사실 그걸로 돈 버는 거 아니거든 절대. 내 주변에 그 다 그렇지만 시장 별로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도 수익은 잘 났어요. 시장을 잘 맞춘다고 수익이 잘 나나? 꼭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근데 예전에는 항상 맹신하고 있었던 게 그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은 꺼라 이런 얘기를 버핏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종목 이렇게 개별단으로 이제 바텀업에 주목을 해라라고 해서 그거를 맹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69년도인가요? 버핏이 이제 모든 걸 청산을 하고 몇 년 동안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모든 걸 청산했다라는 뜻은 거시경제를 파악을 해서 이미 시장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렸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거시경제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시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거시경제가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네. 환율 변수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금리 변수
뭐 인플레이션 요 정도의 거시 경제는 꼭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에 따라서 그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시장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는 솔직히 몰라요. 가봐야 알고 이번 랠리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이제 곧 떨어질 거야, 곧 올라갈 거야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있는 포지셔닝의 수익률을 환산했을 때 시중의 금리 상황과 비교해봐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이면 투자. 근데 금리가 올라와서 환산시켰을 때 여력이 별로 없다 하면 줄이던가 철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시경제를 읽는 게 아니고 그 금리에 따라서 내 태도 포지션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중 실세금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물이 뭐 한 4% 이렇게 되면 투자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지. 예, 4%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위험 자산을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물이 4%쯤 되면 BBB 이런 것들은 뭐 7%, 8% 이런 것들이 나올 테니까. 예, 확정적인 채권이 7, 8% 나오는데 굳이 위험 자산을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은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도 근데 주식을 완전히 접을 순 없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좀 더 이 밸류에이션상 많이 저평가된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 생각에는 저평가보다는요. 그렇게 되면은 현금 창출 능력. 오늘 오전에 아침 한국장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는지 여부, 그 능력. 그거를 보고 베팅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는 꾸준히 잘하니까 얘네 그냥 주인과 주주로서 내가 그냥 참여하고 있겠다. 뭐 이런 정도가 맞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토론을 했네. 네, 월요일 날 오후에.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를 보니까 한국은 1%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중국 맨날 거꾸로 타. 예, 아무래도 이제 이 미중 간의 이 뭐죠? 그 뭐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계속 안 좋은 모양새가 좀 펼쳐지는데요. 그 6월 달에 G7 정상회의가 6월 11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데 이때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를 바이든이 다룰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달리프 싱 이 사람이 23일에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해서 G7이 공동으로 신장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G7 차원에서는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중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미국은 지난 1월에 신장의 면화, 토마토 제품 수입을 금지를 했고요. 추가로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장이 지금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이 바이든으로서도 너무 비중이 크니까 이거를 또 그냥 추진하기도 좀 그렇고 뭐 다른 걸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G7에는 이제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도 게스트로 초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G7에 들지는 않았지만 네. 게스트로 해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이러한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다. 차라리 안 부르면 좋겠다. 괜히 안 부르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지. 예. 괜히 불러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못할 게 없지 이제는. 근데 자꾸 불러가지고 말이야. 예, 게스트로 초대됐으니까 우리도 좀 네.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정리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번에 새로 만든 북스토리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팻도시 잘 아시잖아요. 네. 팻 유명한 저자잖아요. 경제적 해자 책 선물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책 선물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하루 반만이면 요즘 뭐 열심히 작년에는 막 대여섯 권씩 막 쌓아서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서 투하를 했지. 근데 요즘에 알아서 잘 읽으셔가지고 네, 알아서 잘하면 뭐 입댈 게 없지 뭐. 안 주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제가 읽고 싶은 걸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실 때는 이제 그거 읽느라 바쁜데 또 안 주다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아쉬워? 아, 네, 줄 때는 압박감이 느껴졌는데 기다려봐. 또 안 받다 보니까 조금 5건 연속으로 한번 터트려 줄까? 네. 네, 스스로 열심히 네, 읽도록 내일 하겠습니다. 또 서점 가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